안녕하세요. 웹서비스 프로그래밍.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이론식 수업으로 문화 발전과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류 문화 발전과 산업 발전에 대해서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문화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미디어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발전 과정에서 지금 현재 선두에 서 있는 미디어 서비스, OTT 서비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 체계를 나타낸다고 그렇게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설명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세계관, 사회 사상, 가치관, 행동 양식 등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관점의 이론적 기반에 근거해 여러 가지 정의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생활 양식과 죄송합니다. 그에 따른 이제 모든 부산물들을 우리가 문화라고 통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뭐 의식주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언어, 종교, 법, 도덕, 규범 이런 가치관들이 모두 포괄하는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공유하고 학습하고 축적하고 변화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관이 모두가 연관을 맺고 있는 그런 총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의 시작은 인류가 어떻게 보면은 그 여유를 가지면서 시작된 그러한 그 일련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수렵 채집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흘러오고 인구가 증가하고 촌락이 구성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문화 발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토기가 변화하고 농기구가 발달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각종 그 생활 양식을 기록하는 방식들 뭐 이런 것들도 변화하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그 르네상스라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15세기에 르네상스가 중심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흐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절에는 아랍의 지식을 흡수하고 경험적인 태도 속에서 그 현세지향적으로 모태세가 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인쇄술이 이때 과학기술과 함께 발달되면서 지식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술에서 새로운 기법과 실험을 시도하게 되는 등의 변화를 갖게 되었고요. 그 유럽이 암흑기에서 벗어나 대항해 시대로 성장되는 경제 성장 시기로 이때부터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근대 시작의 그 시작점으로 그 현재 간주가 좀 되고 있고요. 일부에서. 그리고 이 르네상스의 특징을 좀 바라보게 되면은 르네상스 운동이 그 인간 인성의 능력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주의 사상, 합리주의 사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과학적 세계관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다빈치의 시대에도 뭐 이 시점에 르네상스에서 발달된 뭐 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 시기가 르네상스야라고 이렇게 살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후세에 와서 그때를 되새겨 보니까 아 이때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르네상스로 부르겠다 뭐 이렇게 시작된 걸 거예요. 그렇죠? 뭐 지금 현재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 산업혁명이 이루어졌는데요. 인류 사회가 경제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17세기 명령혁명 뭐 이런 게 거치면서 그 자유로운 농민층이 출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축으로 그 모직물 공업이 18세기 영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이 공업의 시작이죠. 그래서 18세기, 19세기 걸쳐서 그 유럽과 북미로 어, 점차 확산되는 그런 그 결과를 낳았는데요. 요때 이제 중심이 되었던 것들이 직물을 가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증기력을 이용을 했고, 그 증기력이 이용이 돼서 그 기차 철도가 만들어져서 제철 산업이 발달됐고,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뭐 종합하려니 우리가 이제 뭐 이동을 하기 위해서 지도 산업이 발전하게 된 뭐 이러한 연관성을, 전체적인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노동 운동의 시작도 이때 이제 공장 산업이 시작되면서 노동이라는 게 실제 이제 집합체로 나타나서 노동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는 역사자인 그 아놀드 토인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 양반이 이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은 그 가장 큰 의미가 소수의 탁월한 학자 뭐가 아니라 숭령공, 그다음에 성취가, 기술자, 화가, 조가, 건축가, 목수, 대장장이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게 같이 어 그 어떤 중심이 되어서 그 발전하게 된 뭐 이러한 계기를 낳고 있다. 뭐 이런 것에 이제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의 그 저기 형성기를 살펴보게 되면요. 그 1, 2차 산업혁명 때는 주로 그 부르주아 뭐 이런 공농장의 성장에 의해서 그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발생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실제 그 18세기, 19세기 이런 평민이 공농장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도시 노동계급의 독자적인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진 사람들이 영위하던 그러한 것들이 그 일반 사람으로 확장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3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그렇게 그 소수 특권 계층이 이제 영위하던 그런 문화들을 일반으로 확장이 되면서, 이렇게 일반으로 확장된 문화를 이용한 산업이 도래를 했다, 탄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20세기의 그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과 함께 대중문화가 산업화가 되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뭐 미디어 문화는 오늘날에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에 뭐 들어섰다, 들어서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분분한 말들이 많은데, 여튼 오늘날에는 미디어 문화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 저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삶을 영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상업혁명이 13세기에 십자군 그 전쟁과 함께 일어나고, 그다음에 14세기, 15세기 르네상스와 함께 그 인쇄에 대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지식 생산과 유통 구조가 변화하는 문화혁명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17세기에 과학혁명과 일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이제 다시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발전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 중국의 입장에서 뭐 잠깐 바라보게 되면요. 여튼 이런 우리 그 동북아, 동북아시아를 기반으로 바라봤을 때,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봤을 때 아시아 쪽에서는 어떤 중국의 문화가 그 주축으로 해서, 중국의 문화가 주축이 돼서 뭐 발전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BC 213년경에 이제 부서갱류,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지시 황제가 그 모든 서적들을 불태우고 수용의 유생을 생매장하는 이런 뭐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언론이나 문화에 대한 탄압의 상징으로서 오늘날에도 예로 계속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불태운 서적들이 그 현대의 종이 서적들이 아니고 대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죽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기록에 남아 있지 않게 되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이죠. 그리고 66년에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고
어, 그 실제 여러 역사적 공예품, 미술품, 서적들 뭐 이런 것들이 파괴되었죠. 그리고 교육의 해체와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 국가의 현재 상징으로서 남아 있는 그런 국가가 되었고요.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인터넷 지도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뭐 그 독립적인 공간, 그 외부와 단절된 공간, 뭐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많은 변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그 중국이 선도를 하고 있지만, 뭐 인공지능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전자화폐, 핀테크 아니면 뭐 드론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장서 있죠. 그리고 뭐 저기 뭐냐 이커머스 이런 것들에 굉장히 그 앞장서 있는 중국이라도 할지라도 그 외부하고 단절돼 있고 독자 생존을 하기 때문에 그 발전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의 정보를 유입해서 세계화를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뭐 이런 것들 같은 그런 사이트들도 전 세계인들이 쓰고 있어서 외부로 이렇게 확장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어쨌든 이제 미국과의 대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그러한 노력들이 일부는 뭐 성공을 하고 일부는 아직 그 성공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 아니면 뭐 그 문제점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와 대중문화가 발달되는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 입장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도 여전히 이제 대중문화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그 중심에는 여전히 이제 경제 발전이 중심이 되었죠. 그래서 경제 발전이 그 경제 발전에 대한 고도 성장을 통해서 결과가 이루어졌고요. 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변화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교육 언론 뭐 이런 것들로 전달되고 대중문화가 발전되는 뭐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점차 그 우리 사회가 변화가 됐는데요. 그 1차 산업에서 공장 산업이 되면서 인구가 도시로 몰리고 그다음에 도시화에 따라서 교통난, 주택난, 그리고 공해 문제, 빈곤, 실업 문제, 산업화로 인한 주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확산이 됐죠. 그리고 이런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삶의 질 개선이라든지, 뭐 소비에 대한 규모가 확대되는 이런 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농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실제 농촌에 있던 젊은들이 도시로 이탈을 하게 되면서 소득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같은 시기에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농촌에 대한 환경 개선 계기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런 의식 변화가 사실 이제 70년대의 농민 운동으로 확산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지금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오늘날 이렇게 지내오면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죠. 경제 발전이 이렇게 성장해서 이루어졌고, 물론 뭐 2000년, 2010년, 뭐 오늘날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뭐 IMF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경제 발전이 좀 더뎌졌다거나 속도가 늦추어졌다거나 뭐 이런 게 이루어졌을 수는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날에도 꾸준히 경제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개선이 되었고요. 이렇게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인간 삶에 대한 그 고민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문화생활에 대해 문화생활 영위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결국 그 대중문화의 발전은 교육 발전과 산업의 발전과 그 경제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언론, 그다음에 대중문화를 그
뭐 대중문화가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는 이제 언론, 매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게 됐죠. 그래서 뭐 가끔 저기 뭐냐 우리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시험에 나올 법한 문장들이죠. 라디오,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가 보급되면서 제가 답을 얘기를 해버렸네요. 대중문화가 더욱 다양해졌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디오, 그다음에 텔레비전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저기 뭐냐 단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매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체들, 즉 다시 말해서 과학기술, 그다음에 매체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그러한 그 매체가 전달하는 문화의 성격이 좀 결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 문화 같은 경우는 60년대 뭐 방풍문화, 70년대 유신 시기에 탄압돼서 이제 언론의 자유를 추구하는 뭐 이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80년대, 90년대 뭐 이런 각각 시대에 따른 그 문화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2010년, 2020년 오늘날에는 뭐 BTS와 그다음에 기생충 뭐 이런 걸또 대변되는 그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적인 문화로 형성되는 뭐 이러한 시기가 지금 2020년 오늘날에 지금 현재 그 형상이 되겠죠. 그리고 뭐 그 코로나 시절에 K 방역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기록 매체에 따른 그 문화의 특성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려면은 그 기록 매체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그 옆으로 뭐 빗나가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기록 매체 뭐 그냥 재미삼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록 매체 같은 경우는 선사시대, 뭐 석기시대, 신석기시대를 포함해서 이럴 때는 사실 이제 동굴 벽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록이 이루어졌죠. 기록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뭐 BC 3000년경, 그다음에 BC 2500년경 뭐 이때 이제 점토판이나 아니면 파피루스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기록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BC 250년경에는 그 양피지 그 양가죽이죠. 양가죽에다가 이제 글씨 쓰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105년경에는 그 중국에서 종이가 발명되고 704년 그 목판인쇄 우리나라의 그 신라시대의 목판인쇄 다란이경이죠. 다란이경 목판인쇄물이 확인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1377년에서야 고려시대에 와서 이제 금속 활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BC 3000년경부터 그 1377년 거의 4000년, 5000년경에 걸쳐 와서 이제 동굴 벽화가 겨우 이제 금속 활자 종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대가 변화를 됐고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1826년에 우리가 그림을 우리 찍을 뭐 저장할 수 있는 실제 손으로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뭐 사진이죠, 사진. 이런 사진이 발명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필름의 발명, 그 다음에 양산이 되어서 대중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1800년대 와서 1883년에 그 코닥에 의해서 뭐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사진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1888년 무역 영화가 시작됐고 그다음에 그 1902년에 최초의 SF 영화 12분 42초 뭐 이런 그 듀레이션 그 길이를 가지는 시간을 가지는 무슨 영화가 이제 탄생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음악을 저장하는 그런 방법들이 1950년대에 시작이 돼서 그 1930년대 뭐 이렇게 걸쳐서 그 저기 뭐냐 LP 우리가 지금 현재도 듣고 있죠. 지금 뭐 사양길로 접어들었다가 다시 아날로그 향수에 의해서 지금 현재 회생을 하고 있는
어 롱 플레잉 레코드 뭐 이런 게 이제 LP인데 LP가 요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게 이제 다시 활성화돼서 듣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요 시기에 뭐 휴대성을 강조한 카세트 테이프 이런 게 이제 다시 나타났고요. 뭐 이런 것들이 쭉 발전해서 이제 저기 뭐냐 레이즈 디스크도 나오고 그다음에 컴팩트 디스크도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비디오를 저장하는 그 소니의 베타맥스와 그다음에 JVC 그런 연합이죠. 연합의 그 VHS가 있었는데 이 시절에 소니의 베타맥스는 사양길로 접어들고 VHS가 활성화돼서 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화를 어린 시절에 그 VHS 비디오 테이프로 굉장히 많이 봤었습니다. 이후로 이제 뭐 디지털 세계에 그 베타캠을 방송국에서 주로 많이 썼었습니다. 베타캠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위에 DVD, 그다음에 DV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그 점차 그 시대가 발전하면서 종이에 해당되는 그런 문명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그다음에 매체가 뭐 기록 매체들이 이렇게 이제 디지털화 되고 그다음에 그 오디오뿐만이 아니라 비디오를 저장하는 멀티미디어 저장 매체로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매체는 이렇게 이제 1960년 시절, 1970년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의 발전을 살펴보면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종이 활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점차 인터넷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죠. 이런 과정들이 현재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95년에 DVD, 그다음에 뭐 DV 테이프들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화질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더 좋은 화질을 요구를 하게 되고 그 더 좋은 화질을 그 저장하기 위한 표준인 HDV 뭐 이런 것도 발전되고 그다음에 이 HDV하고 그다음에 블루레이가 뭐 이렇게 접하 저기 뭐냐 그 어떤 싸움을 벌이면서 그 실제 이제 대중화에는 블루레이가 성공을 했죠. 그래서 소니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뭐 요 70년대 80년대에는 한번 패배를 했으나 이렇게 2000년대에는 성공을 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실제 기록 매체가 지금은 뭐 이렇게 인제 뭐 그 실제 물리적인 매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장되었지만 지금 클라우드에 저장돼서 뭐 유튜브와 같은 이런 형태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유튜브와 클라우드 이런 정책 속에서도 뭐 이런 변화와 싸움들은 없느냐? 뭐 솔직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 사실 인제 저기 우리가 동영상을 저장할 때는 디지털화된 동영상을 저장할 때는 로우 수준의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하게 되면은 네트워크 비용이나 저장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코덱으로서 압축을 하게 됩니다. 코덱은 인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코덱 같은 경우도 시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 시대에 따른 변화 속에서 그 관리 집단인 엠팩에 대한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엠팩라라는 인제 그 집단이 있는데요. 이런 집단의 라이센스 비용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구글은 VP9, VP10을 인제 발표를 좀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인제 VP9, VP10이 그 무료 라이센스로 발표가 되자 뭐 요즘 발전하고 있는 H.264 그다음에 HEVC 이러한 코덱들의 그 라이센스 무료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게 되는 뭐 이런 변화가 있어서 지금 현재도 요런 유사한 싸움들은 그 영역이 변화되었을 뿐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인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체들이 이렇게 발달을 함에 따라서 그 매체들을 이용한 서비스도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가 전달되는 이제 매체, 그 매체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인제 서로서로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초기에는 뭐 대중문화 발전을 위해서 인제 뉴스페이퍼 신문이 역할을 했다면은 그다음에는 그 라디오, 음성을 전달하는 라디오가 주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음성과 라디오를 접합한 텔레비전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뉴스페이퍼나 라디오, 그다음에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이제 단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양방향성을 가지기 시작한 컴퓨터, 인터넷이죠. 인터넷이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이 양방향성에다가 휴대성을 강조하게 되는 이제 스마트폰이 또다시 이제 발전하게 되는 이러한 매체에 따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바라보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하게 되면은 1세대 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 신문, 흑백 TV, 컬러 TV, 아날로그, 디지털 텔레비전, 지상파 케이블 뭐 이런 것들이 다 텔레비전에 속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단방향성 미디어를 가지고 있다면은 양방향성 미디어가 그 현재 탄생을 해서 스마트 텔레비전, 4K 서비스, 개인 소셜 방송, 뭐 디지털 사이니지 뭐 이런 것들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대부분 VOD를 선택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양방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더한다면은 그 실제 우리가 콘텐츠를 영위를 하면서 사용자의 개입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물론 뭐 그 일부 텔레비전이나 일부 그 이런 그 셋탑박스 같은 경우는 이런 양방향 콘텐츠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나 아니면 양방향 콘텐츠 영위가 가능한 그런 셋탑박스를 이용할 경우 넷플릭스에서 양방향 콘텐츠를 즐길 수가 있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콘텐츠를 선택하는 그러한 그 의사결정뿐만이 아니라 콘텐츠의 시나리오까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미디어로 현재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화질도 그 UHD로 발전했죠. 그래서 HD하고 UHD하고 차이를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크기로 실감하시면은 금방 드러날 텐데요. 우리가 그 만약에 이제 FHD를 1920, 1080에 해당되는 FHD 영상을 한 장으로 로우 데이터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뭐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고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 비트 바이트 개념으로 한번 환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920 곱하기 1080 이게 이제 해당도니까 점의 개수가 1920, 1080의 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점은 화소로 관리되고 그 화소의 그 크기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디지털 그 화면 같은 경우는 다 말 그대로 디지털화되어 즉 그 양자화와 샘플링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양자화 샘플링을 통해서 퀀타이제이션과 샘플링을 통해서 그 어떤 단절된 신호를 가 되고 그 단절된 신호가 이제 비트로 양산이 되기 때문에 화소의 크기는 보통 1바이트 크기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뭐 10비트니 12비트니 뭐 이런 화소로 또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8비트 크기로 그 8비트 1바이트 크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RGB 3개니까 실제 그 1920 곱하기 1080 곱하기 RGB 3바이트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6메가 정도의 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FHD 한 장의 화면 로우 데이터 크기는 6메가인 거죠. 6메가의 이제 저기 뭐냐 초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초 단위를 환산하게 되면 1초에 이제 한 30장 정도 되니까 이게 이제 180메가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 FHD 화면은 180메가바이트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UHD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화면 크기가 FHD의 4배죠. 4배, 4배고, 그다음에 실제 그 한 장 크기가 뭐 한 24메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요. 그 실제 초 단위로 결정하게 되면은 프레임 레이트, 즉 초당 30장이 아니고 60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제 데이터량은 UHD가 8배에 해당되는 양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크기가 정말로 어마어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큰 데이터를 지금 UHD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의 그 인풋 아웃풋에 대한 밴드위스, 즉 대역폭을 가지고 UHD를 서비스하는 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방송국도 마찬가지고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고요.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보존하는 과정이라든지 전송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어려움들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여전히 이제 개인
그 개인 소셜 방송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유튜브 개인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적인 채팅을 바로 전달하고 그 전달된 채팅의 결과가 뭐 다시 이제 그 진행자에 의해서 피드백으로 나오는 그런 방송들을 우리는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뭐 이런 개인 소셜 방송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실시간 방송을 한다 그러면은 실시간 수업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채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바로바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뭐 지금은 녹화를 하고 이렇게 이제 저기 뭐냐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이 전달되지만 실시간 수업을 한다면은 뭐 똑같은 양방향 이런 방송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디지털 사이니지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는 뭐냐 하면은 이제 광고판입니다. 광고판. 디지털 광고판이 예전에는 그냥 사전만 걸려 있었는데 그 지금은 여러분 뭐 저기 지하철역이나 특히 이제 강남역 같은 데 가서 바라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디지털 광고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간혹은 버스 정류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디지털 광고판을 통해서 뭐 어떤 버스의 번호, 지금 언제 도착할런지 뭐 이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가는데 몇 번을 타야 되는지 뭐 이런 길찾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입출력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액티브한 과정 등을 통해서 광고도 전달이 되고 뭐 더 발전된 광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인식해서 뭐 주변에 공룡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광고판도 있죠. 이렇게 이제 그 서로 단방향이 아닌 양방향 미디어들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되고요. 3세대 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 아직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미디어 뭐 오케스트레이션 뭐 이렇게 해서 뭐 미디어를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래서 뭐 엔스크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요. 미디어 팔레트, 미디어 스페이스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는 하는데 어떻게 이제 발전되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뭐 그전에 보면은 그 아바타가 처음 나왔을 때 마치 이제 3D 영화, 3D 콘텐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 세계 미디어를 이제 강타할 것처럼 그렇게 예견이 되었습니다만 오늘날 3D는 뭐 거진 그 많은 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발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는 못했고 일정 부분 사양길도 접어든 바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실제 이제 어떤 방향으로 발전은 조금 발전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엔스크린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이제 그 뭐 아이돌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의 멤버별로 이제 별도로 그 각각 채널이 할당돼서 나는 뭐 그 채널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 멤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방송 아니면 스포츠 중계에 있어서 여러 대의 카메라가 그 동시에 전개가 돼서 내가 원하는 방향 지금 현재는 이제 방송국에서 선택하는 화면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화면을 바라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VR이 되어서 내가 이제 전체를 바라보는 뭐 그런 그 방송 콘텐츠를 영위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3세대 미디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그 저기 뭐냐 홀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뭐 SF 영화들 보면은 많이 나오죠. 그런 홀로그램 영화들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방송 미디어를 영위하게 되는 이런 결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의 미디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양방향 미디어가 그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서비스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OT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OTT를 그 오버 더 탑, 즉 셋탑 박스를 넘어서는 미디어 서비스 영역, 그래서 OTT라고 부르는데요. 뭐 그러면은 이제 OTT 서비스는 셋탑박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죠. 실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전용 셋탑박스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오버 더 탑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그 셋탑박스를 넘어서 브라우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 별도의 텔레비전 장비 없이 그 인터넷 브라우저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런 그 컨텐츠를
소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면은 그 OTT의 정의가 정확하게 전달되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생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전에 이제 뭐 그 O2O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OTT 뭐 이런 인터넷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신생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OTT는 이제 오버 더 탑이라고 해서 셋탑박스를 넘어서는 브라우저에서 미디어를 그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셋탑박스 이외의 영역에서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미디어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셋탑박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텔레비전, 수상기, 셋탑박스 뭐 이런 영역에서 미디어를 소비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방송국의 선택에 의해서 미디어를 서비스를 관련할 수밖에 없다면은 이게 이제 셋탑박스 영역에서 브라우저 영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터랙션을 즉각적으로 그런 방송국 서비스 업체에다가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그러한 양방향이 되었다라고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 양방향성이 결정된 그러한 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미디어 접근에 대한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라고 이제 그 국내 통계를 바라보더라도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음, 보시는 것처럼 그 스마트폰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노란색이 스마트폰이죠. TV하고 그다음에 그 노트북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실제 이제 미디어를 접근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1912년도만 하더라도 TV를 통해서 미디어를 바라보는 게 뭐 50% 수준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제 사양길로 접어들고요. 그다음에 PC를 이용해서 미디어를 접근하는 경우도 이렇게 점점 떨어지겠죠. 왜냐하면은 PC 같은 경우는 부팅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 누구도 PC를 부팅해서 미디어를 접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현재 그 2016년도에 지금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오늘날에는 아마 거진 60%, 65%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하지만 여튼 50%가 넘는 미디어 접근율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TV 시절에는 뭐 온 가족이 모여서 한 채널을 바라보는 뭐 그러한 그 모습으로 미디어를 영유를 했다면은 오늘날에는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미디어를 영유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뭐 심지어는 우리 이제 저기 뭐냐 친구들하고 모임을 갖게 되면은 스마트한 친구들이죠. 각자 카페에 모여가지고 서로 담화를 나누지 않고 서로가 각자의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뭐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가 이제 점점 그 개인화되고 다변화되고 있다. 뭐 이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동영상 콘텐츠도 실제 보시면은 그 저기 뭐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율이 그 젊을수록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뭐 이런 이제 연령대별로 OTT 서비스 이용률을 바라보게 되면은 10대, 20대가 이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날 1월부터 그 코로나 시대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하나의 시대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때 되면서 그 10대, 20대뿐만이 아니라 30대, 40대, 50대까지도 그 OTT 이용률이 점차 그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그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 넷플릭스 셋탑박스를 그 고향에 놔드렸는데 그 저희 부모님 연령대가 70대, 80대세요. 그래서 70대, 80대까지 뭐 이용률이 점차 그 아마 통계를 내보면 굉장히 많은 증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가입자가 지금 올해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그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그 뭐 유행을 보면은 컨텐츠 유형은
그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애 오락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일 많고요. 영화 같은 경우도 이제 많고요. 그다음에 그 다중 채널 네트워크라고 해서 MCN에 대한 인식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 유튜버죠. 유튜브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는 굉장히 지금 유명해졌고 그분들이 일정 그 수익률을 굉장히 경제적인 가치로 이제 고성장을 하는 그런 그 저기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을 이제 그 다중 채널 네트워크 그분들을 이제 한 곳으로 묶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한 한 곳으로 묶어서 기업화가 되었습니다. 그 기업들을 우리가 그 MCN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중 채널 네트워크 MCN에 대한 이해도는 뭐 여전히 이제 10대, 20대, 30대 젊을수록 더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TT에 대한 이용 기기를 보면은 이제 뭐 여전히 이제 스마트 기기들, 즉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패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그 실제 이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기존에는 그 대중 문화, 뭐 대중 매체 뭐 이런 것들에 기반이 되어서 전달이 되었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도 코로나 시절에 그 교육 영역까지 점차 확장이 되었죠. 그래서 초, 중, 고등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도 지금 뭐 PC나 그 스마트 기기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발전은 아마 그 지금 시기를 우리가 이제 저기 뭐냐 ACDC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 ACDC의 그 변화가 어 변화가 감지돼서 저희 지금 일간에서는 그 애프터 코로나 아니면 비포 코로나 이렇게 ACDC를 이제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절 이전과 이후에 굉장히 큰 그 변화가 특히나 이제 온라인 컨텐츠라든지 인터넷 서비스 영역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OTT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OTT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지하철에서 바라보다가 다시 집에서 이어서 바라보고 뭐 이런 컨텐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컨텐츠가 이제 OT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매체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미디어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그 오버 더 탑이라는 단순히 셋탑박스를 넣어섰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그러한 서비스가 이제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영위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OTT를 이제 뭐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면은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이고 개인 PC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급격히 이제 활성화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기반이기 때문에 뭐 가장 쉽게는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그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OTT의 일종이고 그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는 뭐 넷플릭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급격히 확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환경 제약, 이 OTT를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 TV를 통해서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 제약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이 가능한 뭐 이런 것들이 OTT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TT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수용 모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코미고라는 OTT 전용 셋탑박스가 있는데 이 셋탑박스를 통해서 그 소셜 네트워크 기능도 가지고 친구의 그 시청을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방송 중 음악 검색도 가능하고 실시간 데이터 접근 그 스포츠를 보면서 이 선수가 얼마나 잘하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맞춤형 서비스 내가 그 좋아하는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이 실제 기록에 의해서 어떻게 검색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검색을 통해서 이제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코미고가 이스라엘 기업인 이 기업으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실시간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가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면 트럼프가 뭐 다른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실시간으로 이제 같이 바라보기도 하고 뭐 이런 서비스를 코미고에서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뭐 그렇게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제 드라마 도깨비 통해서 그 실제 컨텐츠 안에 있는 광고 효과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TT 수익 모델은 그 서비스 자체 이제 콘텐츠를 영위하는 요금뿐만이 아니라 광고를 하게 되고 뭐 광고는 기존 방송국도 계속 했었으니까 그거에다가 이제 커머스 이 PPL에다가 직접 저기 뭐냐 콘텐츠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커머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수익 모델을 OTT가 가지게 될 것이다. 뭐 가지게 되었다. 일정 부분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TT 서비스는 넷플릭스를 선두를 해서 훌루 뭐 그다음에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 애플 TV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장비 입장에서 얘기고 서비스 입장은 아니죠. 그다음에 국내 OTT 시장은 뭐 많은 부분 저기 뭐냐 그 통폐합이 많이 됐죠. 이런 뭐 티빙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통폐합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OTT 서비스를 바라볼 때 그 예전에 우리 인터넷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망 중립성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타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망에 대한 이슈가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망에 대한 이슈가 적은데 이 OTT 서비스는 주로 서비스한 것이 이제 그 비디오 플러스 오디오인 멀티미디어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데이터량 자체가 어마어마해서 망 중립성에 대한 이슈가 다시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K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데이터량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망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 중립성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들이 인터넷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동등하게 이제 취급을 하고요. 사용자, 내용,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컬럼비아 대학의 미디어 법인 교수인 티무 교수에 의해서 뭐 이런 것들에 이슈화되었고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비차별, 상호 접속, 접근성. 그래서 뭐 모든 그 사람들이 평등하게 이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뭐라는 것들이 이제 망 중립성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망에 대해서 그 누구도 선점하지 않게 되는 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망 중립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픈 인터넷, 그 인터넷 모든 리소스들이 운영 수단이 모든 개인과 집단에 의해서 접근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과 망 중립성, 개방형 표준, 투명성, 그다음에 인터넷 검열, 진입 장벽 등이 수반되어서 이 오픈 인터넷을 형성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아야 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망 중립성에 대한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2009년 뭐 아이폰 이전 시대에 사실 모바일 환경 서비스 즉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 유선 인터넷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망 중립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2009년 이전은 같은 모바일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SK텔레콤이나 KT 그다음에 LG U 플러스 뭐 이런 그 망 회사들에 의해서 그 종속이 되어 있는 서비스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2010년 이후 우리는 그 모바일망에서도 현재는 우리는 이제 고수준의 망 중립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 망 중립성은 결국 자율성하고 다양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해서 망 중립성이 있어야지 이제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매체들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이 매체를 바라볼 때 이 시기부터 뭐
2890년 뭐 거진 이제 5000년 시기에 해당되는 동안 변화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 많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언제입니까? 1826년 이렇게 사진이 탄생하고부터 1800년부터 이제 겨우 2010년, 2010년 이 시절까지 이제 오프라인 매체의 발전을 바라보게 되면은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5000년대 불과 이제 100년도 안 되는 시기인 거죠. 100년도 안 된 시기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는데, 그러면은 뭐 이 시기는 어떠냐? 인터넷 시기로 오게 되면은 변화량은 더 어마어마하죠. 지난번에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1960년대 뭐 1980년대 이때에 인터넷이 처음 발생을 했지만 2000년 전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인터넷의 발전을 하게 된 계기를 바라보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2010년부터 오늘날까지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그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있었던 발전한 그러한 그 분량보다도 오늘날 인터넷 서비스로 인한 발전이 더 변화가 크다라고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한히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대중매체, 그 대중미디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넷플릭스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서비스 정체성은 넷플릭스도 그 DVD 대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발전을 해서 그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로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 사용자 특성 파악에 의해서 강력한 추천 기능을 가지고 발전을 한 그러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DVD 대여업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가 아니라 그 블록버스터라는 그 미국의 기업이 있었는데, 이 블록버스터를 상대하면서 성장했으나 실제 그 인터넷 스트리밍 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그 블록버스터를 이제 누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5천만 명이라 하는데 지금 더 되겠죠. 그다음에 뭐 사용자 행위 파악이 가능하고, 그 콘텐츠를 자체 제작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오브 카드, 옥자, 뭐 이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킹덤 뭐 이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래서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제 계기들을 여전히 이런 넷플릭스라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그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OTT 서비스가 뭐 망 중립성과 함께 그렇게 이제 많은 이슈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TT 서비스와 기존 방송 서비스가 이제 각각의 규제가 있는데, 이 규제가 서로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는 OTT 서비스나 기존 방송 서비스를 다르게 바라보진 않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규제가 이제 비대칭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지상파 방송업자와 OTT 사업자 간의 방송 프로그램 그 계약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이 지금 OTT를 통해서 서비스가 많이 되고 있죠. 지금 뭐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케이블 TV와도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는지는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OTT 사업자와 이제 인터넷 망 사업자 간의 이제 망 비용 분담 문제, 이건 오늘날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법적인 분쟁까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들이 이제 넷플릭스가 워낙 큰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정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결론이 아직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불건전한 인터넷 개인 방송에 의한 규제 필요성, 뭐 이런 이제 그 개인 BJ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해외 유력 서비스가 국내 진출을 해서 국내 미디어 시장이 장악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국내 미디어가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문제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추가적인 가치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얘기로 그 돈이 되는 시장의 사업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뭐 아이들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그 교육에 대한 것 뭐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무조건 성공한다. 뭐 이런 여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뭐 그 학기 초부터 지금까지 살펴왔던 그런 뭐 간단한 예들을 오늘까 지금 현재 시간 이 시간까지 바라보게 되면은 실제 그 인터넷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인간 본성과 좀 직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는 인간 관계에 관련된 인간 본성과 이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인간 생활과 인터넷 서비스가 연관되어 온 영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한 이제 그 저기 뭐냐 뭐 OTT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미디어 서비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문화 영역, 문화 영위에 관련된 그 인간 본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을 어떻게 이제 인터넷 서비스로 발전을 시킬 것인가,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에 접목시킬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실제 뭐 문화 발전, 산업혁명 이런 것들 통해서 그 경제 성장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문화가 발전되었고 그 문화가 어떻게 확산되었으며 그 확산된 문화를 어떻게 이제 인터넷 서비스가 수용을 했고 그 인터넷 서비스를 수용된 인터넷 서비스가 어떠한 이제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단절되어 있지 않고 문화에서 바라보았듯이 총체적인 그런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의 본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그 미디어 서비스가 그 일반화된 플랫폼에서 이제 공개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디어 접근에 대한 평등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가 발전을 하고 있고요. 대형 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 미디어 서비스도 특화된 영역에서 발전해서 서로 영향력을 그렇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 유튜버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유명하기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하신 분들이 속속들이 탄생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뭐 영향을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AV, VR, 인공지능 등의 융합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유튜버가 실제 유튜브 방송을만 하다가 그 지상파 방송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도 바라보고 그 꽤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이 더 거대하고 지금 신생 사업이 더 작다. 이런 일들은 그 지난번 기업의 가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으로 그 현재 미디어에서 발생한 그런 유명인들이 기존 미디어로 확장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더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에서 또 한번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그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그러한 오늘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그 인터넷 서비스 영역에서 대중문화와 미디어 뭐 이들 간의 발전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